오늘 계속 다수당사자 소송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까지 했고, 그 다음 문제로 나오는 게 선정당사자 제도가 나오네요. 이거는 책에 따라서 앞에 당사자 부분 써 나오는 경우의 책도 있고, 여기 다수당사자 소송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조문상은 공동소송과 관련된 65조 이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당사자, 공동의 여러 명의 소송이 아니라 단순한 당사자에 관한 51조 이하 조문 중에 53조에 나오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당사자에 있어서 적격의 측면에서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임의적 소송 담당의 틀에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설명하기도 해요. 임의적 소송 담당, 원래 당사자로서 어떤 권리 법률 관계에 지속 주체였던 사람이 소송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자기 의사에 의해서 내세워서 할 수 있게 되는 그 임의적 의사에 의해서, 즉 선정이라는 이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로 내세우는 것은, 이런 제도를 선정 당사자 제도로서 우리가 53조에 마련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남한테 소송으로 내세우면서 당사자로 내세울 때 하나 걸리는 게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문은 또 대리인에 관한 조문은 87조 이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65조부터 86조까지가 다수당사자 소송에 관한 조문이고, 그 당사자, 복수의 당사자, 다수의 당사자 다음에 87조부터 대리인에 관한 조문이 있는데, 변호사 대리의 원칙의 잠탈적인 이런 수법으로 쓰일 확률 뭐 등등을 생각해서 남을 당사자로 내세우는 게, 이 상황은 제3자를 내세운다라는 게 그게 대리인으로 내세우느냐, 당사자로 내세우느냐의 상황적인 결과는 제3자가 등장하는 국면에서 일부 오버랩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은 대리인으로 내세울 때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면 안 되는데, 소송 대리인에서 임의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한편으로서는 임의의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로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이 법적 성질은 틀리지만 제3자가 등장한다라는 상황은 일부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 꼴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한쪽에서 금지하는 것을 이쪽에서 잠탈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 임의적 소송 담당에 있어서. 그래서 함부로는 임의적 소송 담당은 인정하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53조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자가 소송을 함에 있어서 간이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그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요건이 그냥 생으로 어떤 바깥에 관계없는 사람을 내세우면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 자들 가운데서 선정해서 당사자로 내세우는 그런 한도에서는 임의적 소송 담당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53조 조문을 보면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자가, 이 다수자는 조금 상당한 수를 염두에 둔 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로 떠오르지만, 다수의 의미는 사실은 2명 사이에서도 할 수 있어요. 2명 갖고도 다수의 뭐 의미로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지상은 상당한 다수를 상정하는 게 이렇게 떠오르죠. 하여튼 그렇더라도 2명이면 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원고 측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피고 측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쓴다는 건 조금 순간적으로 또 그 이미지가 잘 안 떠올라요. 원고 측은 자기네가 소송을 내는데 그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대표격으로 내세워서 한다라는 게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하는 입장에서 뭐 당하고 나서야 그 중에 우리 누가 할래? 대표식으로 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선정 당사자는 소송 도중 말고 소송하기 전부터 그렇게 선정해서 내세운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 원고 측은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피고 측은 이미지가 좀 잘 안 떠올라요. 소송 들어온 다음에 자기네끼리 피고가 된 것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누구를 선정한다 라는 뭐 이런 이미지는 소송 들어온 다음에는 그래도 딱 잡히는데, 소송 들어오기 전부터 피고가 무슨 선정해서 누군가를 당사자로 내세운다, 지금 자기가 소송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아직 이 미정인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피고 측의 경우는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정 당사자 그 문제 마지막 가면 내가 변호사 시험 객관식에 뒤에 관련 문제 보면 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아무 여러분은 의미 없이 보는데 그냥 상황 설정을 거기에 보면 원고 측이란 말을 못 박았어요. 이렇게 문제 봐봐요. 객관식 문제 아마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또 어필할까봐 그랬어요. 이게 피고 측의 경우는 그 이미지가 안 떠오르니까 혹시 어필할까봐 내가 그냥 원고 피고라는 말 없이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아마 원고 측 이렇게 뭘 해놨죠, 내가 질문에. 그때 왜 그랬냐면 이거 또 괜히 또 그런 거 갖고 트집 잡아가지고 어쩔까봐 내가 피고는 그냥 혹시 그런 문제점이 혹시 생각할까봐 원고 측으로 한정해서 그 지문을 만들었던 지금 기억이 있네요. 하여튼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송 계속 전이든 소송 진행 도중이든 쓸 수 있어요. 다만 소송 진행 도중에 선정을 하면 누구만이 이제 당사자가 되냐면, 애초부터 선정을 하면 원래 그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로 나설 사람이 선정을 시키면 자기는 당사자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편의성이 있는 거예요. 선정된 사람만이 소송에서는 등장하는 거예요, 당사자로. 그래서 그게 임의적 소송 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소송 도중에 선정을 해버리면, 그럼 선정하고 나서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53조 2항이 소송에서 탈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탈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 탈퇴라는 거는 내가 어디서 한번 가르쳐 줬냐면 80조 이런 정도에 가서 보면 소송 탈퇴라는 조문이 하나 있어요. 독립당사자 참가라는 79조의 조문에 이어서 80조에 소송 탈퇴가 있어요. 독립당사자 참가라는 개념은 아직 안 배웠지만, 누군가가 참가를 하면 기존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XY끼리 싸우고 있는데 Z가 들어오면 X라든지 Y가, 나는 그럼 Z가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당사자로 싸우려고 하는데 Z가 들어오겠다라면 나는 소송에서 더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80조가 소송에서 탈퇴할 수, 그 경우는 있다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고, 자기가 이제 나는 여기에 관심 끄겠다, 니네들끼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탈퇴할 수도 있는 80조가 있는데, 지금 53조 2항은 소송 탈퇴라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탈퇴하여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같은 소송 탈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 주관식 문제처럼 소송 탈퇴에 대해서 써라 막 이렇게 나오면 80조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53조의 2항도 생각했었어야 돼요. 나 때는 뭐 시험 문제 그런 식으로 막 일행 문제라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논하요 하면 그것에 관한 거 다 논하는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주류였는데, 그렇다면 이게 80조의 소송 탈퇴 말고 53조 2항의 선정 당사자에 있어서의 소송 탈퇴도 생각하여야 하는 뭐 그런 식의 상황에 과거 내가 그런 문제들을 옛날에 공부했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 하여튼 53조 2항에서 소송 탈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것은 다수의 공동소송에 있어서처럼 여러 가지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그 공동의 이해관계가 뭐냐가 하나 쟁점이에요. 공동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어느 범주에서 이 선정 당사자 제도를 쓸 수 있느냐인데, 앞에서 한번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65조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관계가 65조 1문 내지 2문 또는 65조의 전문 내지 후문인데,
이 공동의 이해관계, 선정 당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는 통설 판례가 65조 전문의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선정 당사자 제도가 어떤 이 소송의 절차의 복잡함을 누군가 내세워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선정 당사자 제도가 있는 이상은 주요한 쟁점 등을 공방으로 하는 여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설사 65조 후문의 경우라도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판례 평석적인 또는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그 뒤에 나온 교과서 등 중에 일부는 내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교과서들은 김용진 교수랑 김홍엽 교수 등은 내 주장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근데 지금 판례나 뭐 통설은 65조 전문의 경우에만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통설 판례 입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범위를 그 정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고요. 그래서 선정당사자에 관한 것은 53조, 54조, 55조 등에 있어서 쭉 조문이 있고 당사자에 관한 조문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자, 즉 공동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 공동의 이해관계는 뭐 경우에 따라서 통설 판례처럼 65조 전문이냐, 조금 더 나처럼 넓게 볼 수도 있느냐 등에서는 조금 여기 범위가 이렇게 신축적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범주에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특별히 소비자 단체 소송이라고 해서 금지 청구를 소비자 단체에게 적격을 인정해서 특수한 형태로 하나 인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라든지 정보 관련 어떤 소송에 있어서는 이 미국식의 클래스 액션이라고 해서 그런 특별한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소송 형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집단적인 이런 소송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제도가 특별법에 있긴 한데,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여러 명이 소송을 할 때 공동소송으로 하는데, 그나마 조금 정리정돈해서 누군가를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정 당사자 제도가 있는 거다. 다만 또 선정 당사자 제도에서 여러분이 하나 헷갈릴 것은, 누군가 한 명을 내세운다라는 게 반드시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누군가 한 명을 내세우는 게 이 그룹에서 집단적인 의사로 모아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개별 원래 당사자가 될 사람이 개별 선정하는 건데, 그 개별 선정이 결과적으로 어떤 한 사람한테 모아진다면 나타나는 것은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선정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개별 선정한 것이다. 그런 전자에 보면 나는 선정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일인을 다 같이 집합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A를 선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A가 좀 띨빠하니까 B를 선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B를 못 믿겠으니까 A, B를 두 명을 같이 선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주로는 조금 나서고 그 관계를 잘 알고 뭔가 전운의 막을 좀 잘 할 사람한테 그자들 가운데서 선정을 하면서 그자한테 모아지니까 나타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 꼭 그자를 선정하느냐는 다 개별적인 의사에 의해서 선정행위라고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 점은 착각하지 마라. 이 선정은 그래서 선정이라는 그 점에서 그 성질은 임의적 소송 담당이다. 여러분이 민사소송법 조문에 있으니까 이게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이 아니냐. 소송 담당의 종류에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 있고 법정 소송 담당이 있는데, 조문에 있는 거니까, 법률의 규정에 있는 거니까 이게 법정 소송 담당이 아니냐라고 착각할 건 아니죠. 계속 말하지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하느냐는 다 자기의 의사에 따른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송 담당 중에 법정이 아니라 임의적 소송 담당이다. 임의적 소송 담당이에요. 이 임의적 소송 담당하고 또
임의적 당사자 변경하고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임의적이란 말을 구사는 항상 소송법에서 또는 민법서도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법정과 대비되는 임의적은 의사에 따른 건데 임의적 소송 담당과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그 뒤에 임의적이라는 이렇게 수식하는 말은 공통되지만 같은 말이지만 당사자 변경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변경한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의적 소송 담당, 지 마음대로 누군가를 당사자로 내세운다.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당사자 변경은 당사자를 바꾸는 거고 소송 담당도 뭐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할 거 누구 내세우니까 당사자 바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내세우는 그 당사자로 내세우는 것은 소송 담당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거고 당사자 변경이라고 할 때 그거하고 구별을 해라. 하여튼 그런 게 지금 선정 당사자에서 쟁점이야. 마지막 하나 지금 선정 행위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게 하나 쟁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변호사의 경우는 신급 대리의 원칙, 신급 대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신급에 한정해서 이제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이 주어지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보면 이 변호사 선임할 때 선임료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것대로 계속 자기가 항소, 상소, 상고 하면서 막 싸우려면 한번 부탁을 하고 자기가 싫다고 하지 않는 이상 끝끝내 이 해결의 완결이랄까 종결 끝장 볼 때까지 해주리라고 생각하지만 법 이론적으로는 그 신급에 한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는 또 같은 변호사라도 또 의임장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수임료는 신급마다 받겠다. 1심에서 500만 원 받고 패소해가지고 당사자는 아이씨 이기지도 못하고 지고 해서 항소나 해주셔 했더니 이 변호사가 떵떵거리면서 다시 또 요거는 항소심이니까 800만 원쯤 내야 돼요 하면 요 경우 당사자가 이제 열받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물론 애초에 수임계약에 뭐 막바지까지 다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구두로도 말하고 뭐 굳이 말 안 했어도 변호사가 그렇게 뭐 마지막까지 하겠다라는 뭐 각오랄까 이런 거 있을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신급만 하는 거야. 그래서 1신급 마치면 항소심에서 다시 의임, 선임계 들어가고 보수도 다시 달라고 하려면 뭐 법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당사자한테 의임장 다시 받고 하면서 돈은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넉넉하게 뭐 그런 걸 감안해서 마지막까지 처리해줄 생각으로 뭐 좀 그것까지 감안해서 받았다든지 또는 오히려 성공보수를 건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신급 대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선정행위는 지금 계속 우리가 소송 담당하고 대리인 제도를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야. 비교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소송 대리인이 등장하는 임의 대리인이 등장하는 국면과 이 지금 담당자로서 결과적으로는 이 본질은 틀린 것이지만 제3자가 등장한다. 이런 결과적인 상황은 유사 내지 똑같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선정 당사자에 있어서의 선정은 신급적으로 해야 되느냐의 부분서 그게 어떻게 볼 거냐인데 실제 판례는 이걸 좀 종료시까지 그 신급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종료시까지 그 사건의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항소가 된다면 항소 뭐 이런 상황까지를 넉넉하게 보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 대리에 있어서 신급 대리 원칙과 달리 이쪽에 있어서의 선정은 소송 종료시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에 제1심에 한해서 선정한다라는 어떤 선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심에 한정한다라는 취지는 그 신급을 한정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사건을 특정하는 의미에서만 쓴 것이다라고 해서 그 문구를 약간 무시하는 이런 식의 해석을 판례가 펼쳐. 그래서 학설 등에 있어서는 아니다. 그거 엄격하게 그 사건의 1심이라는 의미를 좀 살려서 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비판도 하는데 판례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완화해서 사건을 특정하는 정도에서 쓴 거지 진짜 신급적인 의미로까지 쓴 거라고까지는 봐줄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고 지금 신급대리 얘기를 하는 마당에 만약 지금 오히려 저번 때는 이거 내내 틀어놓고 하다가 못 갔는데 오늘은 또 이 컴퓨터가 프로젝트가 안 되네. 요번 변호사 시험에서도 계속 묻고 모의 시험에서도 계속 묻는데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떻다고 그랬지 그때?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되면? 그렇지. 233조에 의해서 중단된댔지. 그런데 실체법의 임의대리에 달리 소송법에서는 95조가 소송대리인이 본인이 사망하는데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으니까 이 변호사가 백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굳이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한다가 238조가 그 대리권 불소멸한다라는 규정이 있지.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단되지 않는데 결국 어디서 중단돼? 변호사의 경우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는 중단될 수밖에 없어? 판결이 송달돼서 신급대리 원칙상 그 판결이 종국 판결이 송달된 때는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물어보는데 거기다 그런데 처음에 의임계약 맺을 때 어떻게까지 하냐면 상소 제기의 수권을 특별히 권한을 수여해.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해달라고 하냐면 이 판결 받고 상소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소까지 좀 해달라고 변호사한테 맡겼을 때는 어디 단계의 신급대리가 그게 깨진달까? 그 마무리되는 게 어디까지 마무리 안 되고 변호사가 대리인이 역할을 하냐면 상소 제기까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 사망에서 자꾸 물어보는 게 당사자가 사망했다. 수송 대리인이 없으면 사망하면서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개할 때까지 점차 중단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지. 그 다음에 사망을 했는데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어떻다? 중단되지는 않고 백업을 해주고 있으니까 소송 대리인이 굳이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다만 계속 진행하더라도 변호사의 대리권은 어디서 마감된다? 신급 대리 원칙 때문에 그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되고 하는 판결이 송달된 시점에서는 더 이상 변호사도 버티지 못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자기의 한계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중단된다. 그런데 이 변호사한테 신급대리 원칙의 기본에서 특별히 상소해달라는 수권까지를 줬다면 어느 단계까지 변호사의 이 대리권이 그래도 살아있느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까지 살아있으니까 어느 시점을 봐봐야 돼? 송달되고 2주간의 항소기간을 보는 거지. 2주 기간 동안 변호사가 상소를 할 수 있게끔은 맡겨놨으니까 그때 상소되면 상소심에 2심이 되고 상소심에서 이제 상소인 등이 등장하면 돼. 수개를 하면 돼. 근데 2주간 기간 내에 수권까지 줬는데 뭐 상소를 하지 않는다면 2주가 지난 상태에서 확정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수권을 해놓고 있으면 상소제기 수권을 했으면 이게 마무리되는 게 판결 송달시는 신급대리에 의해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함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 수권을 줬다면 상소제기 수권을 줬다면 상소제기 기간까지는 보고 있어야지. 그래서 상소를 해주면 상소심에 가는 거고 상소제기가 2주일 이내 없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되면 뭐 중단이냐 아니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물어보는데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걸 물어봤는데 같이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프로젝터가 안 나오네. 그래서 신급대리 때문에 지금 선정당사자. 그럼 선정당사자에서도 계속 대비하라고 그랬지. 선정당사자의 경우에도 그것에 해당하는 선정당사자에 해당하는 그것을 본인의 사망처럼 여기도 만들면 선정자가 사망하면 이 선정당사자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가 유사하지. 그러니까 본인이 맡겨놓고 소송대리인한테 맡겨놓고 본인이 사망하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중단되느냐, 뭐 소송대리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똑같이 이쪽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자가 사망을 했어. 선정자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선 선정자가 사망을 했어. 그 다음에 다시 장면은 바뀌어서 이 장면하고는 구별해. 소송대리의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그럼 이쪽의 장면에서는 누가 사망한 경우처럼 대비돼? 선정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건 지금 말하지 않는데 지금 말하는 거면은 이쪽에서 본인이 사망했다. 이 본인에 해당하는 게 이쪽에서 선정자가 선정한 사람이 사망했다 라는 건데 조문은 없는 것 같아. 선정자 사망에 관한 조문은 없어.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지. 분명히 선정한 사람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사자로서의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선정자는 안 등장하고 있어. 또는 소송 도중에 선정했으면 선정자는 소송에서 탈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국면은 아니지. 봐봐. 원고면 원고가 소송 대리인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정을 했을 때는 선정자가 원고가 되는 건 아니고 선정 당사자가 예컨대 원고 측이었다면 원고가 되는 거지. 그지? 지금 내가 말하는 국면은 뭐야? 이 본인이 사망한 경우고, 여기서는 지금 선정자가 사망한 경우인데, 당사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이 사람이 지금 사망했다라는 게 아까 말한 국면에서 막 지금 여러 가지 국면을 말하는데, 이쪽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한 것은 이게 당사자가 사망한 거야. 이 사람은 당사자가 아닌 거야. 선정 당사자가 당사자인 거야. 이게 소송 담당 관계잖아. 소송 담당은 담당자, 그러니까 대리하고 틀린 거잖아. 대리라는 용어를 쓰는 거와 선정 당사자의 담당자라는 말은 이 담당이 당사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내가 대비시킨 것은 요 본인이 사망했다라는 거에 대칭시키려면 이쪽에 선정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선정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조문에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생각해야 돼. 본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선정자가 사망한 것. 이것을 유추할 거냐. 뭐 이거 상관없다고 할 거냐. 그냥 냅둘 거냐. 유추해서 냅둘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아니다. 이 경우는 그쪽 대리하고 틀리니까 선정자가 사망했으면 선정이라는 관계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이해되겠어요? 한편 선정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건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한 거야. 당사자가. 그치? 당사자가 사망했으면 소송 대리인이 없다. 물론 여기다가 또 복잡하게 하면 뭐야. 이 선정 당사자가 이제 당사자니까 요 관계가 여기서 벌어져서 소송 대리인이 여기서 또 등장해. 그치? 본인이 선정 당사자한테 맡겼는데 선정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거야. 그치? 뭐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 잊어버리면, 요 사람이 지금 사망을 했어. 요 사람이 사망을 했으면 요 국면에서의 이 사람의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한 꼴이네. 그럼 당사자가 사망했으면 절차는 지금 소송 대리인 그려놨었는데 다시 지웠다는 건 없다라고 치면 절차는 어떻게 된다? 중단돼야 되는 건데, 53조, 54조, 55조 조문 한번 봐봐. 선정 당사자가 어떤 사망하거나 변경된 것에 관한 조문이 하나, 그건 있을 거야. 좀 아까 상황 말고 하나 읽어줘봐. 그 관련된 좀 뭔가 찾아봐. 거기. 선정 당사자 일부의 자격 상실 제53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복수로 있었다면 한 명이 죽어도 나머지가 커버해준다라는 류의 상황만을 얘기하고 있네. 그치? 근데 그 전제는 혼자였는데 그 사람 맡긴 사람에 대해서 선정당사로 나선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 혼자의 선정당사라면 뭐 일반적인 이 원리처럼 본인이 사망한 경우니까 중단되겠지. 근데 지금은 복수의 선정당사자가 있다든지 하면 나머지 사람으로 진행하라.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렇지? 그 얘기가 그잖아. 사망하거나 뭐 그런 표현이 있는 그 지금 규정. 나머지는 없어.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제일 적절한 거를 끌었어야 돼. 여기서 이제 리갈 마인드가 필요한 거야. 없으니까 뭐 알아서 리갈 마인드를 해봐. 알아서 리갈 마인드를 해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정리해서 지금 개념이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이런 거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됐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선정당사자. 이 선정당사자는 내가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통설판례와 달리 아까 65조 후문 때문에 그런 주장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이 부분은 그걸 무시하지 못하고 아마 딴 데서도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받아들여서 뭔가 그 분석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특별히 조금 더 강조해서 65조 그 후문까지를
선정 당사자 이용 범위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특이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약간 그 주장의 강도가 무시해도 될 정도의 뉘앙스처럼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은 그 정도는 아니고 내 주장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여기는 의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로서도 이제 뭐 그 연습 문제 같은 데 보면 또는 교과서에 보면 많이 내가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집 같은 데서도 여러분이 볼 수는 있어. 하여튼 그런 정도의 상황이니까 알아두기 바라고